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남한과 미국을 향해 담화문을 3개나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까지 나서서 양쪽 모두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한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그 수위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서혜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남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또다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주장을 용납하지 못할 도발 행위라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무성 관료들이 사안별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핵 위협을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대단히 큰 실수라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 성명에 대해서는 외무성 대변인이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이라며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대남 담화 발표 주체는 김여정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남 행동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미 담화는 발표 주체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서 실제 행동보다는 경고의 의미로.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전례에 따라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 파기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 국제관광국 및 관련 기구 폐지 등 한층 높은 대남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우선 제기됩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북 정책 발표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압박 수위를 서서히 높여가며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남북 간 합의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최근 국내 화이자 백신이 바닥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이자 1차 접종 예약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접종 계획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 간격을 조정한 거란 설명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지난달 시작됐고 3주 뒤인 이번 달엔 2차 접종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백신이 매주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 1차 접종 예약을 자제해 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백신 수급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이 아니며 백신 접종은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구상한 범주와 일정에 준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2차 물량을 당겨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더 빨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접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굳이 2차 접종 물량을 미리부터 반절 보관해서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령층을 절반으로 줄이고 3주를 늦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6월까지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될 수 있는 백신 공급과 접종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6명으로 나흘째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597명으로 600명대 아래로 떨어졌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9로 한 달 만에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산 남구교회에서 27명이 확진되는 등 비수도권의 환자 비율이 44%에 이르며 확산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양상이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오는 4일과 7일 특별기편으로 입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런 업소들도 있습니다. 유흥업소들이 밤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되는데요. 그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단속이 심한 업소 대신 모텔방을 한꺼번에 빌려서 술을 팔았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하 유흥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업소는 문을 닫은 상황. 모텔 객실로 올라가 봤습니다. 방문을 열자 커다란 테이블에 먹다 남은 술병과 안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걸린 남녀는 뭐가 문제냐며 큰 소리를 칩니다. 애인인데요?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남성이 술에 취해 누워 있고 여성 종업원은 화장실로 숨어버립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니? 밑에서 영어 못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적객행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또 다른 객실에선 모텔 방번호와 시간이 빼곡히 적힌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모텔 주인은 방을 내줬을 뿐이라고 발뺌합니다. 그거 갖다 뭐 방을 갖다 어떻게 쓰라고 그걸 갖다가 확인하러 다닐 수도 없고 저한테는 그냥 숙박 손님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등 10명을 입건했습니다. 단속이 심한다는 거 알고 일부러 이제 호텔 그런 식으로 변종으로 해서 술 먹고 그런 식으로. 비슷한 시각 경기도 안산시의 유흥주점. 방마다 손님과 여성 종업원으로 가득합니다. 손님들이시죠? 일로 오세요. 이 업소는 예약을 받아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비상계단을 통해 들여보내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유흥가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업소 28곳에서 210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비주류로 분류되는 오선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간발의 승리이긴 했지만 당 쇄신을 위해선 친문 색깔이 덜한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이른바 당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오늘 선거 결과 살펴보고 곧바로 송영길 새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표 결과는 박빙이었습니다. 송영길 35.60, 홍영표 35.01, 불과 0.59%포인트 차이로 송 후보는 대표 도전 3수 끝에 당권을 잡게 됐습니다. 친문이면서도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유능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번영 등 5개 핵심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팀, 그러니까 하나의 팀으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며 대선 주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초재선인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그리고 3선인 전해숙 의원 순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김용민, 강병원, 김영배 의원은 비교적 강성 친문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당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개혁 과제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심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그럼 새로 민주당을 이끌 송영길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선거 과정부터 살펴보죠. 최근 민주당을 향한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4.7 보궐선거는 우리 민주당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변화의 내용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바꾸겠다, 이렇게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당에서 큰 논란이 된 게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문제거든요. 열성 지지자들의 저러한 당에 대한 열정을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지적한 대로 당원들 상호 간의 의견을 선의로 가능한 해석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해서 문자 폭탄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단적 지성을 통해서 의견이 모여지는 그러한 당내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보선에서 워낙 크게 지다 보니까 당이 무능하다거나 그렇습니다. 오만하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쇄신하시겠습니까? 일단 당내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이 경청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 30대가 많이 저희 당에 등을 돌렸는데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분들이 우리 민주당에 다시
신뢰를 할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주택담보대출 LTV를 90%까지 완화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건 그대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처럼 첫 생애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를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그림의 떡입니다. 누가 그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고가 주택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정도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요즘 쟁점 중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장 협의를 통해 쭉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야 관계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세 원내대표가 네.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 이러면서 강경투쟁을 선언했거든요. 네. 야당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합리적인 것들은 수용하고 원칙에 어긋난 것들은 또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법사위원장은 애초부터 우리 선거 과정에서도 논의가 돼 왔던 거니까요.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민주당의 쇄신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대표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친누나를 흉기로 25차례나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장례식에서 영정사진까지 들었던 20대 남동생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처음 나간 뒤 이 남동생은 MBC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MBC에서 계속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군 성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버린 27살 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누나를 살해한 뒤 넉 달 동안 누나인 척 메시지를 조작해 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지방에 사는 어머니가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메시지를 보여주며 신고를 취하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떠올라 보도가 나가자 윤 씨는 유가족이라며 MBC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윤 씨는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은 기사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 또 말 한마디가 예민하게 들리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돼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끝까지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메일을 보내기 이틀 전 누나의 발인 날에는 영정사진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누나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왜 갔다 오셨는지 말씀 좀...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범행 후 시신이 발견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화도, 성모도 관련 뉴스 기사를 계속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누나의 SNS 계정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고 계좌까지 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최근 군대 부실급식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육군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SNS를 통해 각종 폭로가 터져나온 건데요. 군 간부가 풋살 경기 중 공을 뺏은 장병에게 골절상을 입히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과 천식이 있는 훈련병에게 감기약만 처방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SNS에 올라온 22사단 소속 병사의 폭로글입니다. 이 병사는 지난 1월 부대에서 풋살 경기 도중 한 간부가 공을 뺏기자 자신을 걷어차 무릎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간부가 자신을 찾아와 남자답게 해결하자며 부대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병사는 무릎 통증으로 후송을 요청해 병원에서 슬개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고 군사경찰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사단장은 폭로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직접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단장으로서 상처받은 용사와 부모님께 위로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간부들을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과잉 방역으로 논란을 빚었던 육군 훈련소에서도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한 훈련병이 천식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훈련소에선 감기약만 처방했고 먼지 쌓인 격리 장소에서 지내야 했다는 겁니다. 훈련병이 귀가를 신청하자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보자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훈련소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훈련병이 천식에 대한 언급 없이 감기 증상만 호소해 이에 대한 처방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방역 조치 때문에 귀가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이 샤워도 할 수 없게 했던 육군은 오늘 회의를 열고 입영 당일부터 매일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또 휴가 복귀 병사들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해선 격리장병에게 선호 메뉴를 우선 배식하는 등 관리 감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지원금을 받아 떠난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자녀들을 데리고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화요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강남 투기 의혹에 위장 전입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검증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교수 출신인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해외 학회에 6차례 다녀왔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금으로 모두 4,316만 원을 대표로 받았는데 동료 연구진에게 할당된 몫을 빼면 지원금은 2,500만 원. 해외 학회 장소는 하와이와 바르셀로나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 후보자의 일정을 두 자녀의 출입국 기록과 비교해보면 2018년 미국 하와이 출장, 2019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장, 그리고 202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장 때의 일정이 서로 거의 일치합니다. 또 2016년 일본 오키나와 출장은 큰딸의 일정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또 출장 뒤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출장 결과는 생략돼 있고 학회 일정 정도만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 돈으로 갔다 왔다면 거기에 상응한 연구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 보고서 한 장 제대로 없다는 것이 이거는 심각하다. 임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자녀를 동반한 건 맞지만 자녀들 경비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장 보고서는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임 후보자는 위장 전입 논란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번 주 화요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코로나로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끊기면서 북중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에 큰 타격을 줬는데요. 왕래가 완전히 끊기면서 단둥에서 일하던 북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중 관계가 더 밀착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주말 저녁 단둥 시내 압록강변입니다. 환하게 밝힌 강가의 붉은색 조명이 강 건너 희미한 북한 신의주 야경과 대비됩니다. 단둥의 명소인 압록강 철교 조명은 북한 땅에 이르러 쓰러지면서 끊겨버린 양국의 교류를 상징하는 듯도 합니다. 세관 주변의 무역상들은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북중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에서 북한과의 교역이 막힌 타격입니다. 사람 왕래가 완전히 끊기면서 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고향으로 가는 발이 묶였습니다. 고향에 못 간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안 보고 싶어요? 고향의 가족들? 보고 싶지 말입니다. 사람과 화물이 오고 가지 못하는 영향으로 수출입이나 통역 관련 일자리가 없어졌고 시내 상가도 위축됐습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교육은 이제 다시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엔 북중 관계가 한층 더 밀착되는 계기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의 상징이 여기 이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입니다. 2014년 완공하고도 7년 동안이나 개통이 미뤄지던 이 다리가 뚫리면 단둥 외곽 세관을 통과한 화물들이 고속도로에서 바로 다리를 통과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교가 개통되면 주변이 본격 발전할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 판매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什么时候那么能期待开通啊？就是预计是今年。如果是桥通了的情况下呢，房子肯定要涨的。 단둥은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3년 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단둥엔 북한 개방에 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당시 단둥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대를 걸었다면 지금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 더욱 유대를 강화하려는 북중 교류 창구로서 부각될 거란 점입니다. 단둥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의 시간이 흐르고 사고 이후 끊겼던 인천 제주 항로의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항로에 새로 투입될 여객선도 건조를 마치고 첫 선을 보였는데요. 안전의 의미를 살려 실내 그 이상이란 뜻의 비욘드 트러스트로 지어졌습니다. 정인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음으로 바다에 띄워진 대형 여객선. 해운사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살펴봅니다. 이 여객선의 이름은 비욘드 트러스트호, 신뢰 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인천 제주 간 항로에 투입됩니다. 길이 170m, 너비 26m에 무게는 세월호의 4배에 달하는 27,000톤급 여객선으로 승객 850명, 승용차 480여 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수나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해상 탈출 설비는 물론 위성 항법 장치 같은 가능한 모든 안전 장치를 갖췄습니다. 수많은 배를 만들어 온 엔지니어들에게도 2년 가까이 공들인 이 여객선은 특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세월호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 대체 항로에 투입되는 이 선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건조했다. 사고 이후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 해운의 항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인천 제주 간 항로 운항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신규 공모도 2번이나 무산됐고 2019년이 돼서야 운영사가 선정됐습니다. 온 국민의 아픔이 담긴 백기를 다시 연다는 게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사 후에 다시 재건되는 노선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배에 이렇게 함께 타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바다를 누빌 비욘드 트러스트호. 이 여객선은 마무리 작업과 정식 명명식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인천과 제주를 오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내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종목은 한국거래소 상장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등 철저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체류하던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비행사들을 태운 유인 캡슐은 현지 시각 2일 새벽 3시쯤 미국 플로리다주 앞바다 멕시코만에 내려앉았습니다.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의 지구 귀환은 이번이 2번째이고 유인 우주선이 야간에 바다로 착수한 건 1968년 아폴로 8호 이후 53년 만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삼성은 투타 전력이 모두 안정되면서 선두를 달리는데요. 오늘은 뛰는 야구까지 자랑하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4회. 삼성 이원석이 외야로 날린 공이 조금 짧았지만 3루 주자 피렐라가 과감하게 홈으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홈 송구가 뒤로 빠지자 2루 주자 강민호까지 홈으로 파고들어 단숨에 2점을 뽑아냅니다. 3대4로 재역전을 허용한 7회에도 또 발야구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엔 스퀴즈 번트로 허를 찔렀고 발빠른 박혜민이 홈을 밟았습니다. 여기에 8회 이원석이 결승타를 터뜨린 삼성은 LG를 6대4로 꺾고 3연승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팀 홈런 1위 NC는 오늘도 홈런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4번이나 담장을 넘기며 키움을 5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6회 대거 6득점을 뽑아낸 KT는 4연승을 질주하며 선두 삼성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K리그1 전북이 제주와 1대1로 비기며 개막 1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득점 1위 일류첸코와 도움 1위 김보경이 소중한 동점골을 합작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낮 동안 해가 난 반면 동쪽 지방에는 또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 소나기를 몰고 온 서늘한 공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도 보온에는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보니 낮 동안에는 햇살이 더 따갑게 내리쬐서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구미 등 영남 내륙 지방은 25도 선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서울 등 서쪽 지방부터 먹구름이 다가와 또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이 오래 머물지는 않아서 바로 다음 날인 어린이날에는 차츰 개겠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이따금씩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공기도 계속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얼 가능성이 있겠고요. 서쪽 내륙 지방에서는 출근길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 동안 해가 비추면서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씩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약간 웃도는 등 내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이제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돈이 하루하루 깎여가는 걸 보면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정확한 뉴스를 가장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